정관장 홈에서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이 나왔습니다. 경기 내내 흔들리던 세터 최서연, 그리고 경기가 끝난 뒤 퇴근길에서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보인 최서연의 모습.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는데요. 경기 종료 직후 고이진 감독은 최서연과 하이파이브조차 하지 않았고 마치 존재하지 않는 선수처럼 지나쳤죠. 홈에서 1세트를 따내고도 내리 세트를 내준 무기력한 패배, 그리고 세터 불안, 작전 실패, 흔들린 벤시. 팬들은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패배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그리고 왜 모든 부담이 최서연 한 명에게 쏠리고 있는가? 이번 영상에서는 최서연이 왜 그날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고이진 감독의 선택과 대응은 적절했는지, 그리고 이 패배 이후 정관장 내부 분위기가 왜 심상치 않은지, 그날 경기의 흐름과 경기 후 벌어진 모든 장면을 차분히 그러나 분명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정관장과 흥국생명의 경기. 이날 승패를 가른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세터라인. 그 중에서도 최소연 세터의 붕괴였죠. 결과만 보면 세트스코어 1대3 패배입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을 뜯어보면 이 경기는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정관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세터 의존 리스크가 한꺼번에 드러난 경기였죠. 1세트에서 정관장은 극적인 역전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초반 0대5까지 밀렸던 흐름을 따라붙었고 자네태와 이선우, 박혜민이 공격에서 고르게 가담하며 조직력이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도 이미 불안 요소는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최소연 세터의 토스 템포는 일정하지 않았고 속공과 오픈 토스의 높낮이가 계속 흔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공격수들은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자주 놓였고 1세트는 전술적으로라기보다는 선수 개인의 집중력으로 버텨낸 세트에 가까웠죠. 문제는 2세트부터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합니다. 흥국생명이 레베카 중심의 공격을 유지하면서도 중앙과 측면을 병행하자 정관장의 블로킹 간격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세터의 판단 부담이 급격하게 커졌죠. 이때 최소연 세터는 더 과감해지기보다는 오히려 안전한 선택, 즉 뻔한 방향의 토스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격 루트가 읽히기 시작했고 흥국생명 수비는 점점 여유를 되찾았죠. 3세트에서는 그 문제가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정관장은 세트 중반까지는 따라붙을 기회를 잡았는데요. 하지만 추격이 가능한 흐름에서 리시브 이후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했고 토스가 길어지거나 밀리면서 공격 타이밍이 완전히 어긋났죠. 이 과정에서 연속 서브 에이스를 허용합니다. 이건 단순한 서브 리시브 실패가 아니었는데요. 세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팀 전체의 호흡이 한 박자씩 늦어지고 그 틈을 상대가 정확히 파고든 결과였죠. 결정적인 장면은 4세트였습니다. 정관장은 16대12로 앞서며 이 경기를 다시 끌고 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최소연 세터의 토스 선택이 급격히 흔들렸고 연결 미스, 공격 실패, 흐름 단절이 연달아 나왔죠. 흥국생명은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단번에 연속 득점. 순식간에 흐름은 뒤집혔고 정관장은 작전 타임 이후에도 전혀 분위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벤치의 대응도 함께 도마에 오릅니다. 고이진 감독은 작전 타임에서 강한 어조로 선수들을 다그쳤지만 세터 교체나 전술적 변화는 끝내 나오지 않았죠. 결국 최서연 세터는 흔들리는 상태 그대로 코트에 남아 있어야 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경기력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중요한 건 최서연이 못했다는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왜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왜 그 상황에서 보호받지 못했는가가 핵심이죠. 연매선이라는 확실한 주전 섹터가 부상으로 빠진 상황. 백업 세터에게는 안정적인 구조와 명확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날 정관장은 세터에게 모든 연결을 떠넘긴 채 위기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형태를 보였죠. 그리고 그 결과는 경기 종료 후밖에서 이어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직후 선수들은 고개를 숙인 채 인사를 했고 그 과정에서 가장 눈에 띈 인물이 있었는데요. 바로 최소연 세터였죠. 퇴근길에 포착된 최서연은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단순히 경기를 졌기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그보다 더 큰 논란은 경기 종료 직후 벤치에서의 장면이었죠. 정관장 선수들이 코트를 빠져나오며 감독과 하이파이브를 나누는 과정에서 고이진 감독은 최소연 세터를 향해 시선을 주지 않았고 하이파이브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였는지 순간의 감정이었는지는 감독만이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은 현장에 있던 팬들, 그리고 중계 화면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죠. 경기에서 가장 흔들린 선수, 가장 많은 부담을 짊어진 선수,
그리고 패배의 상징처럼 비춰진 세터. 그 선수가 경기 직후 감독으로부터 아무런 반응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지나쳐졌다는 사실. 이 장면은 빠르게 퍼졌고 정관장 팬들 사이에서는 분노와 우려가 동시에 터져나왔죠. 선수를 보호하지 못한 것 아니냐. 백업 세터에게 너무 가혹한 책임을 지은 것 아니냐. 이건 전술 실패를 선수에게 떠넘긴 장면이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감독의 입장에서 보면 감정이 격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홈에서의 패배, 내용적으로도 무너진 경기,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섹터 불안. 하지만 문제는 이날 정관장의 패배가 최소연 한 명의 문제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이죠. 서브에서도 밀렸고 블로킹에서도 열세였습니다. 즉, 이 경기는 이미 팀 전체가 흥국생명에 밀리고 있던 경기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선과 부담이 한 명의 세터에게 집중된 구조. 그 구조 속에서 선수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경기 후에는 감정적으로 고립된 모습까지 비춰졌습니다. 정관장은 이번 시즌 내내 세터 불안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염혜선이 빠진 이후 최서연, 김채연 체제는 경기마다 흔들렸고 전술의 폭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관장은 이 문제를 선수가 성장하면 해결될 문제로만 접근해왔죠. 하지만 성장이라는 건 무작정 코트에 세운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팬들이 가장 분노한 부분은 왜 바뀌는 게 없느냐인데요. 타임아웃은 있었지만 전술 변화는 보이지 않았고 세터 교체는 이미 효과를 잃은 뒤였죠. 결국 남은 건 벤치에서 터져나온 고이진 감독의 고성, 그리고 경기 종료 후의 냉랭한 장면뿐이었습니다. 결국 이 패배 이후 정관장 안팎에서는 고이진 감독 책임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단순히 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터 최서연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명확한 대안 없이 경기를 끌고 간 택. 작전 타임에서 분위기를 수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얼어붙게 만든 장면들. 그리고 홈에서 연패 흐름을 끊어내지 못한 결과까지 염혜선이 돌아오면 해결될 문제인지, 인시가 합류하면 달라질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감독의 운영과 판단부터 다시 돌아봐야 하는 상황인지 의문은 점점 커지고 있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페퍼저축은행 장소연 감독의 경질이 임박했다고 합니다. 오늘로 졌습니다. 그리고 이 패배로 페퍼저축은행은 7연패에 빠졌습니다. 시즌 초반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나왔던 팀, 초반 돌풍의 주인공이었던 페퍼저축은행은 이제 그 돌풍이 착시였다는 사실만 남겼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연패가 아닙니다. 경기력, 전술, 흐름, 분위기 어느 하나 정상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장소연 감독, 그리고 팀인의 연봉 퀸이자 베테랑 에이스 박정아가 있습니다. 오늘 경기, 이 두 이름을 빼고는 이 패배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오늘 스포츠 맛집에서는 왜 페퍼저축은행이 7연패까지 무너졌는지, 왜 이제는 감독 경질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박정아의 부진이 어디까지 팀을 끌어내리고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경기에서 IBK 기업은행에 세트스코어 0대3 완패를 당했습니다. 스코어는 25대 20, 25대 14, 25대 22. 숫자만 보면 완패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를 본 팬들이 분노한 이유는 점수 차이가 아니라 아무 준비도 안 된 팀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박정아, 모든 팀의 타깃. 박정아 이야기를 이 경기에서 빼는 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IBK 기업은행이 준비해온 전술의 첫 줄이 사실상 박정아 공략이었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한 선수를 이렇게까지 겨냥한다는 건 그 선수의 현재 상태가 리그에서 약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잔인한 건 그 약점이 단순한 약점이 아니라 팀 전체를 붕괴시키는 출발점으로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서브가 들어옵니다. 박정아 쪽으로 들어옵니다. 리시브가 흔들립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페퍼저축은행 공격은 이미 반쯤 끝난 겁니다. 세터는 선택지를 잃습니다. 속공은 사라집니다. 중앙은 지워집니다. 결국 높게 멀리 단조롭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공을 상대 블로킹은 기다렸다는 듯 잡아냅니다. 이건 박정아 한 명의 리시브가 흔들린 문제가 아닙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는 순간 페퍼의 공격 시스템이 함께 꺼지는 문제입니다. 오늘 경기에서도 IBK 기업은행은 그걸 너무 정확히 찔렀습니다. 1세트 후반 경기가 아직 팽팽할 때부터 박정아를 향한 목적타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페퍼는 경기를 풀어가는 팀이 아니라 막히는 걸 버티는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박정화가 공격에서 해결해주면 됩니다. 베테랑이니까, 연봉도 높고 팀의 중심이니까. 그런데 오늘도 그 장면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점수를 만들어야 하는 타이밍에서, 흐름을 끊어줘야 하는 타이밍에서 박정화가 해줘야 할 역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팬들은 묻습니다. 그럼 박정화는 지금 뭘 해주고 있나? 공격도 아니고 리시브도 아니면 이 팀은 도대체 뭘 믿고 버티나? 더 무서운 건 이 질문이 오늘 처음 나온 질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경기들에서도 박정화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는 건 개인의 공격 성공률만이 아닙니다. 팀 전체 전개 가능성이 같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화가 흔들리면 상대는 더 강하게 목적타를 박습니다. 목적타가 강해지면 리시브는 더 무너집니다. 리시브가 무너지면 시마무라는 실종됩니다. 시마무라가 실종되면 조이에게 부담이 몰립니다. 조이에게 부담이 몰리면 조이의 성공률도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페퍼가 점수를 내는 방식이 상대 실수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흐름이 오늘 경기 내내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박정화는 단순히 못한 선수가 아니라 상대가 설계해온 파괴 버튼이 되었고 페퍼저축은행은 그 버튼이 눌릴 때마다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결국 장소연 감독경이 답 여기까지는 박정환이라는 개인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진짜 분노하는 시점은 개인 부진 그 자체가 아닙니다. 개인이 부진하면 감독은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전술을 바꿔야 합니다. 라인업을 바꿔야 합니다. 리시브 라인을 조정해야 합니다. 목적타를 끊어낼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감독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경기에서 그게 보였습니까? 1세트부터 상대가 박정화를 때린다는 게 명확했습니다. 그럼 최소한 리시브 라인을 바꿔야 합니다. 받는 위치를 바꿔야 합니다. 서브 리시브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혹은 공격 전개를 빠르게 가져가서 상대가 목적타로 흔드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혹은 중앙을 더 쓰는 설계를 해야 합니다. 시마무라를 살리기 위한 한두 개의 약속된 패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패턴은 오늘도 그냥 맞았습니다. 맞고 흔들리고 흔들리면 조이에게 몰아주고 막히면 표정이 굳고 그 상태로 세트가 끝났습니다. 작전 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 타임은 분위기 올리자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작전 타임은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바꾸겠다를 정확히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팬들이 느끼기엔 오늘 페파의 작전 타임은 매번 감정적 주문에 가까웠습니다. 한 점씩 하자, 집중하자, 분위기 바꾸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목적타로 한 선수를 찌르며 리시브 라인을 붕괴시키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코트 위가 갑자기 바뀔 수 있습니까? 그래서 팬들이 말하는 겁니다. 선수는 있는데 전술은 없다. 대응이 없다. 바뀌는 게 없다. 그리고 이게 오늘 한 경기만의 장면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연패가 길어질수록 팬들은 결과보다 패배의 내용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봅니다. 페퍼는 지금 패배의 장면이 똑같습니다. 초반에 버티다가 목적타에 흔들리고 조이에게 몰리고 중앙이 사라지고 교체가 나오지만 의미가 없고 결국 세트를 통째로 내줍니다. 이 패턴이 익숙해지는 순간 감독은 더 이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로 버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팬들은 이미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무언가가 쌓이지 않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결국 감독 경질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7연패라는 숫자 때문만이 아닙니다. 7연패보다 더 무서운 건 7연패 과정에서 다음 경기는 달라질 수 있겠다는 희망의 장면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선은 장소영 감독에게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럭 시위가 갖는 의미. 이제 트럭 시위 이야기로 넘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페퍼저축은행 팬들의 트럭은 그냥 화난 팬들의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트럭이 간 장소입니다. 구단 사무실 앞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장 앞도 아니었습니다. 선수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숙소 앞이었습니다. 이건 메시지가 다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선을 넘었다. 이 문제를 조용히 덮고 갈 수 없게 만들겠다. 이런 수준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트럭에 적힌 문구의 방향입니다. 선수 이름이 없었습니다. 특정 선수 조롱이 없었습니다. 대신 문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위로 향했습니다. 선수는 있는데 전술은 없다. 책임은 위에 있다. 실력보다 말 잘 듣는 감독 선임. 이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팬들이 팀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미 선수 개별 부진에서 구조의 문제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즉, 팬들이 이제는 누가 못했다가 아니라 왜 매년 이렇게 되냐를 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팬심이 가장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팬들이 구조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늘 같은 결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뀌지 않는다. 안 바뀐다. 바꿀 의지가 없다. 그리고 그 결론이 굳어지는 순간 팬들은 더 이상 응원으로 버티는 단계를 넘어갑니다. 트럭시는 그 단계를 넘어갔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는 갑자기 터진 게 아닙니다. 페퍼는 시즌 초반 확실히 기대를 줬습니다. 3연승도 있었고 상위권에 잠깐이라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진짜로 믿고 싶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다를 수 있다. 드디어 반복이 끊길 수 있다. 그 믿음이 깨질 때 분노는 단순한 화가 아닙니다. 배신감이 됩니다. 그리고 배신감이 누적되면 팬들은 성적보다 태도를 봅니다. 왜 바뀌지 않냐? 왜 준비가 없냐? 왜 상대가 뭘 하는지 뻔히 아는데도 당하냐? 오늘 경기에서 팬들이 본 건 이 팀이 준비한 플랜이 아니라 상대가 준비한 플랜에 끌려다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럭이 나온 겁니다. 즉, 트럭 시위는 오늘 졌으니 화났다가 아니라 이 팀은 반복을 끊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똑같이 무너진다고 확신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팬들은 그 책임을 선수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말은 하나입니다. 이제는 감독과 구단이 답을 내놔야 한다. 7연패, 6위 추락, 그리고 반복되는 내용 없는 패배. 지금 나온 장선은 감독 경질 이야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지금 흔들지 않으면 이 팀은 또 한 시즌을 똑같이 흘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지금 성적보다 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